M10은 맷집만 희생되었을 뿐 정작 화력도요 예상외로 강력해진 독일의 맹수 전차들을 앞서지 못하게 된 데다 기동력 역시 주력 전차인 셔먼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구축 전차에 기대됐던 미군의 작전 개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둘째치고 구축 전차들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었죠. 다행히 미군도 이 사실을 좀 늦게나마 인지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독일군에게 티거나 판터 등의 전차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때문에 구축 전차만큼은 이런 맹수들을 상대할 강력한 주포를 탑재하거나 주포는 M10 그대로 두고 장갑을 더 희생해서라도 기동력을 극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여겼죠. 지난 시간 미군의 새로운 구축 전차가 두 종류가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네, 먼저 다뤄야 할 녀석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미군 구축 전차의 진정한 에이스라고 할 M36 잭슨입니다. M10이 아직 실전에 투입되기도 전부터 미군에서는요 3인치 주포보다 더 강력한 주포를 갖춘 구축 전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련을 통해 당시 기준으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주포와 장갑을 갖춘 티거1이라는 막강한 맹수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강력한 주포를 찾게 되었는데요. M10을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대공포님 도와주세요. 이거였죠. 이번에도 강력한 대공포를 가장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으로 대공포가 떠올랐고요. 미군이 찾다 보니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대공포로 90mm 구경의 M1 대공포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군은요 이미 1942년 8월에 M1 대공포를 시험원 차체에 그냥 얹은 T-53 구축 전차 시제품을 완성했고요. 급한 대로 이걸 채택해 보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못했죠. 전차 차체에 급한 대로 대구경포를 얹은 대전차 자주포는요 전장에서 요구가 아주 급하던 독일군 같은 경우라면 실전 배치가 빨리 이루어졌겠지만 미국은 어때요? 전장터가 어디 있어요? 대서양 건너에 있잖아요. 게다가 1942년 8월이면요 아직 미 육군이 독일군과 싸울 때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미군으로서는 급하다고 대충 만들어 전선에 뭔가를 투입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죠. 역시 그냥 대공포를 얹어서는 불편하다는 사실만 깨달은 미군은요 서둘러서 이 포를 차량 탑재용으로 개조했고요. T7이라는 시험 제식명을 붙이고 나중에 더 개량을 거쳐 M3라는 이름으로 제식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M3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차량에 이 90mm 포를 탑재할까 고민을 했지만 귀찮은데 그냥 M10 차체에 싣자 이런 걸로 결정이 납니다. 이미 대구경 전차포의 탑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 M10 차체를 이용한 편이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포를 미국의 시험용으로 남겨진 M10의 양산 1호차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결과 그대로는 한계가 있지만 포탑을 새로 만들면 충분히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군은요 서둘러 시험 제작 차량 2대를 만들어서 1943년 9월에 그 첫 번째 차량을 완성하죠. 개발은 자동차 업체인 포드사가 담당했고요. 시험을 거치면서 그해 12월에는요 두 종류의 시제 차량을 완성합니다. 하나는 디젤 엔진을 갖춘 M10의 차체를 이용한 T71E1이었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을 갖춘 M10A1 차체를 이용한 T71이었습니다. 먼저 제식화된 것은요 M10A1의 차체를 이용한 T71로요 1944년 6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의 제식 번호가 바로 M36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M10에서는요 디젤 엔진을 갖춘 M10형이 생산의 주류를 이룬 반면 M36에서는요 가솔린 엔진인 포드 GAA를 갖춘 M10A1의 차체가 주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전쟁 후반이 되자 물자 생산이지 원활하잖아요. 막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엔진 부족에 대한 걱정보다는 표준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M36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M36은 M10A1의 차체를 사용하긴 했지만 포탑은 크게 달라졌는데요. 포 자체가 커졌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오각형이 아닌 원형 포탑이 만들어져요. 또 M10에서 말썽이 되었던 무게중심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해서요. 포탑 뒤에 무게초로 쓰이기 위해서 대형 머슬이 달렸는데요. 이 부분은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11발의 포탄을 넣을 수 있는 탄약고였습니다. 이 90mm 포탄은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포탄을 넣을 공간 자체도 더 필요했고요. 또 무겁고 큰 만큼 당장 쓸 포탄은 최대한 포 뒤에 설치해서 탄약수의 부담을 줄이고 재장전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M10이 포탑의 회전을 수동으로 했던 반면 무게와 부피가 더 늘어난 M36은요 동력 선회 방식을 채택해서 포수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특히 탑재된 90mm 포는요 대공포에서 발전된 만큼 빠른 초속과 높은 관통력을 발휘했는데요. 그 관통력은요 당시 연합군 최강의 대전차포로 만들어진 영국의 17파운드 포에 필적했지만 원거리 명중률이나 명중 후에 적 전차에 가해지는 타격은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말기에 고속철갑탄인 HVAP가 보급되면서 관통력은 더욱 높아졌고요. 적어도 티거1에 달린 56 구경장 88mm 포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71 구경장에 88mm 포를 갖춘 티거2에 대적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강력한 대전차 호위가 필요한 미군의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만 해도 하느님 땡큐였죠. 그리고 사실 이 M36이요. 구축전차라는 근본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포탑 위는 여전히 지붕이 없는 오픈탑 구조였고요. 장갑도 포방패가 76mm에 차체 전방이 51mm, 포탑과 차체 측면이 38mm라는 수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전차 전투용으로는 무리였죠. 또 부무장 역시 포탑 뒤에 거치된 12.7mm 중기관총 하나뿐인데다 오픈탑이다 보니 보병과의 전투도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 현명했습니다. 적 보병이 총류탄 등 다른 전차 같으면 코웃음을 칠 무기로 공격해도 위가 뻥 뚫린 구축 전차는 이게 뜨거 할 가능성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 M36은 채택 직후에만 해도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초도 발주 물량도 겨우 500대에 불과했습니다. 미군의 원래 생각은요 90mm 정도의 강력한 전차포가 필요한 상황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었고요. 이 때문에 90mm 포를 갖춘 전차인 M26의 생산과 개발도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판이었습니다. M36은요 어쩌다 나올 독일의 티거나 판터 상대로 적은 숫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미군 수뇌부의 판단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M36의 양산 숫자가 500대에서 끝나나요? 예상대로 굴러가면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막상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미군이 유럽 대륙에 본격 진출하면서 이런 만만한 예상은 여지없이 박살나죠. 판터나 티거의 숫자는 미군의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일단 나왔다 하면 미군이 입는 피해는 예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미군 전차 부대가 녹아 없어졌죠. 이런 엄청난 피해의 원인이 셔먼 전차의 방어력과 공격력이 독일 전차에게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신형 전차인 M26 전차의 생산과 배치를 서두른 미군이었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이 M26은요 1945년 1월에야 유럽 대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M36은 숫자는 적어도 1944년 9월에 당장 유럽 전선에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었고요. 때문에 소방수처럼 이곳저곳 불을 끌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급할 때 등장한 구원투수였던 셈이죠. 동시에 전장에서 요가 빗발치면서 생산 수량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1944년 10월에는요 2차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유럽에 보내지지 않았거나 훈련용으로 쓰이느라 미국 내에 남아있던 M10A1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서 M36으로 개조합니다. 그래서 713대를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완성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숫자가 부족해서요. 1945년 5월부터 M36의 200대 추가 생산이 이루어졌지만 야전에서의 요구는 이런 생산 스케줄을 기다릴 정도로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194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M36B1이라는 잡종이 나왔는데요. 원래 M10이나 M36 계열의 차체가 셔먼을 베이스로 했다고는 하지만 M36B1은요 아예 재설계도 거치지 않은 M4A3 셔먼 차체에 M36의 포탑을 그대로 얹어버린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187대라는 적은 숫자이긴 했지만 M36B1은요 미군이 M36을 얼마나 급하게 요구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여기에 더해 원래는 디젤 엔진을 썼기 때문에 미군의 표준에서 벗어나 대량 생산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T71E1까지 M36B2라는 이름으로 1945년 5월부터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약 724대라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M36 시리즈는요 총 2324대가 만들어집니다. M10에 비하면 조금 적은 숫자이지만 이게 원래 계획의 4배가 훌쩍 넘는 양이에요. 게다가 1500대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이 1944년 10월부터 다음해 초반 사이에 짧은 기간에 집중된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수준이죠. 재미있는 것은 M36 시리즈에도 결국 지붕이 얹혀졌다는 것인데요. 미군 구축전차의 탁
트인 포탑 상부는요, 초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결국 편한 쪽으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특히 전쟁이 진행되면서 견인포를 겪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구축전차 승무원이 된 장병도 크게 늘었고요. 견인포 시절을 겪어본 고참이라고 해도 기껏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눈, 비 다 맞고 다니고 있노라면 지붕을 원하게 될 것은 뻔했죠. 그나마 눈이나 비는 맞아서 춥고 불쾌한 정도로 그치니 다행이지만 만약에 파편이나 총탄은 맞는 그 순간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차 세계대전 중 M10과 M36에는요, 현지 부대에서 철판을 용접해 급한 대로 만든 지붕이 설치되는 사례가 아주 크게 늘었고요. 전쟁이 끝난 직후 M36에는요, 아예 제식 지붕이 채용돼서 설치되죠. 이 지붕은 얇은 장갑판으로 되어 있고요. 포탑과 지붕 사이에 꽤 넓은 틈이 있어 그 사이로 360도 사방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참고로 잭슨이란 별명은요, 원래 미군이 붙인 것이 아니라 영국군이 붙인 건데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영국군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전체들의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 이름을 별명으로 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록 M36은 영국군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랜드리스 프로그램에 따라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것도 별명을 붙여준 거였죠. 이제 M18 헬켓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M36 잭슨이 화력을 최대한 높인 구축 전차였다면 이 M18 헬켓은 M36과는 정반대 방향의 구축 전차입니다. 개발이 시작된 시기는 1941년 10월, 예상으로 빠른 출발이었죠. 미군의 계획은 3인치 주포를 갖춘 M10을 강력한 원고리용 구축전차로, 그리고 37mm 주포를 갖춘 작지만 빨라서 전장을 신속하게 누비는 경량 구축전차로 따로 만들어 일종의 투톱 체계를 형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맥레어가 생각했던 장거리 적용용 구축전차와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고기동 구축전차의 컨비네이션은요, 원래 예상대로면 적 전차 세력이 아군의 채 피해를 입히기도 전에 대부분 섬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37mm 포를 갖춘 구축전차는요, 구축전차가 아니라 트럭 등을 개조한 경량 자주 대전차포로 운용될 예정이었지만 아무래도 불안했죠. 그래서 결국 미국군은요, 원래 공수부대용으로 만들 예정이었던 T9 경전차를 베이스로 매우 빠른 궤도식 구축전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37mm 주포가 가장 먼저 나가떨어져 버리죠. 영국이 겪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의 실전 경험은요, 37mm 대전차포는 앞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암울한 상태라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1942년 4월 영국군의 신형 대전차포인 57mm 포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이 포를 장착한 첫 시제품이 그해 7월에 등장해 테스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구축 전차가 보병의 경량 견인 대전차포 같은 걸 탑재하고 다닌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빠르게 대두되면서 1942년 10월에는요, 셔먼과 같은 75mm 주포를 탑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죠. 하지만 1942년 11월에 75mm 포를 갖춘 시제품인 T-67이 완성되던 그 시점에 이미 미군은 75mm보다 더 강력한 포를 구축전차에 얹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왜? 그놈의 맹수들 때문에. 결국 11월 말에는요, 더 강력한 76mm 포를 탑재한다는 방침이 내려졌고요. T-67의 주포를 76mm로 바꾸는 테스트가 진행된 끝에 1943년 4월에는 처음부터 76mm 포를 얹은 시제품인 T-70이 완성되죠. 이처럼 포가 강화되면서 주포 이외의 다른 부분도 급격히 개량되는데요. 주포가 바뀌면서 덩치와 무게가 원래보다 상당히 커졌고요. 때문에 원래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크리스티식 현수 장치를 채택했던 것이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인 토션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 역시 원래 뷰익 승용차용 엔진 2대를 얹을 예정이었던 것이요, 항공기용 R975 성형 엔진 하나를 탑재한 쪽으로 급선회했죠. 여기서 성형 엔진이란 건 뭐냐? 별성자예요. 그래서 별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습과 성능이 원래의 계획과는 크게 바뀐 T-70은요, 제식화되기 전인 1943년 여름부터 이탈리아 전선에서 실전 테스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만족한 미군은요, 1944년 3월에 T-70을 M18이라는 이름으로 제식 채용했죠. 그리고 그해 봄에 이탈리아 전선에 처음 투입된 M18은요, 여름부터는 프랑스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00대가 넘게 생산돼서 활약했는데요. 과연 그 활약은 어땠을까요?